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전자공학부의 염홍기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매틀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또는 대학원을 갔을 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쓸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업에서 매틀랩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일부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자체를 아예 배워본 적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오랜 시간 투자해서 배우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라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를 통해서 간략하게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실습을 많이 해보진 않을 예정이고,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매틀랩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실습을 많이 하진 않을 거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실습을 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틀랩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돈을 내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나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관에 알아보면 매틀랩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협약 같은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봐서 매틀랩을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을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그 매틀랩 아이콘이 설치가 되거나, 그래서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작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가서 매틀랩을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도 됩니다. 이 강연에서는 그 이웃단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다룰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또 배열을 생성하고 변환하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요한 4가지 구문인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매틀랩을 실행하고 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매틀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틀랩은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내가 프로그래밍 한 것을 바로바로 한 줄씩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맨드 윈도우에다가 a라는 변수에 내가 3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명령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b라는 변수에는 7이라는 값을 넣고 c에는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주겠다. 그럼 이 실행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에디터 창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a는 3, b는 7, c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거나, 또는 드래그해서 F9키를 눌러서 한 번에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틀랩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먼저 매틀랩 화면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에 따라 또는 설정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틀랩을 실행하고 나면 맨 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메뉴들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축 메뉴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현재 폴더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폴더라는 건 내가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매틀랩에서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현재 폴더 창이 있는데, 현재 폴더 창이 좀 전에 말했던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명령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틀랩은 한 줄씩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그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명령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창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좀 긴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명령창에서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편집기 창이라는 곳에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한 번에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면 일부 부분씩 또는 한 줄씩 또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실행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배열이 생기거나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발생을 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작업 공간 창이에요. 그리고 이런 창들은 내가 이 창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편집키 창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편하다 라고 하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 놔두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제가 보는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창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매틀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변수와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본 학생들은 변수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요. 프로그래밍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를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매틀랩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지정해주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a는 3이다 라고 하면 a라는 이 a가 변수인 것인데,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a라는 변수를 사용할 때 a는 3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b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b라는 변수에 7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c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a에 이미 3이 들어있고 b에 7이 들어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10이 되는 거고, 그게 c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곱셈이나 덧셈, 뺄셈, 나눗셈도 다 마찬가지로 뭐 3 곱하기 a 이러면 a에 3이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4만 9라는 값이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 변수들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작업 공간창 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성한 변수가 어떤 게 있고 그 변수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행은 여러분들이 명령창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기 창에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결과를 한번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그 명령창에다가 바로 어떤 변수를 써주고 이 변수에 이렇게 값을 써준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명령창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7이다. 그러면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실행 결과가 화면에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 이게 너무 많은 줄을 차지하니까 이런 거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실행은 되지만 실행 결과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명령을 쓰고 나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이 결과는 실행이 되지만 이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x라는 변수에는 4라는 값을 넣어주고 y라는 변수에는 x에 들어있던 4와 7이 더해진 11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이 결과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창에 보면 내가 생성한 변수와 그 값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행렬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변수는 변수 하나의 값이 하나만 존재를 하는데,
행렬이라는 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렬을 잘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흑백 이미지를 살펴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컴퓨터는 이 이미지를 숫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0에 가까운 숫자로 인식을 하고 가장 밝은 부분은 255라는 숫자에 255에 가까울수록 이 흰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흑백 사진을 보지만 컴퓨터는 이런 사진을 저장할 때 이런 행렬 값으로 이 값들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라 사진은 RGB라고 해서 빨간색, 그린, 초록색, 블루, 파란색 각각에 대해서 밝기 값들이 이렇게 행렬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칼라 사진을 보지만 컴퓨터는 이 칼라 사진을 이런 세 개의 행렬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렬 값을 생성을 하고 변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변형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미지만, 사진만을 예로 들긴 했지만 뭐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심장이 뛰는 어떤 ECG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런 각종 생체 신호들 뭐 이런 뭐 또는 주식 신호,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값들 이런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서는 다 이런 행렬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행렬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수학적으로는 행렬이라고 하지만 매틀랩에서는 그런 행렬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한 것을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고 배열을 입력하는 방법은 각각의 요소를 대괄호로 묶어줘서 입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x라는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얘는 이런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하고 그 요소들을 대괄호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애는 이런 값을 갖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럼 이 요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래서 배열의 행을 바꿀 때에는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배열의 열을 바꿀 때는 띄어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콤마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배열을 이런 구조 2행, 2열에 이런 행렬을 갖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띄고 2,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바꿔줄 때는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3 띄고 4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열을 바꿔줄 때 띄어쓰기가 아니라 콤마를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좀 특별한 구조를 갖는 행렬들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벡터, 단위 행렬이라고 하죠. 아이겐벡터를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i라고 해서 아이겐벡터, 단위 행렬을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라고 하고 2,2라고 하면 2행 2열짜리 아이겐벡터, 단위 행렬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 행렬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로스라는 명령어와 원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제로스는 모든 원소가 0인 애들을 말하고 원스는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행 2열에 0 행렬을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로스 2,2라고 하면 2행 2열에 0행렬이 생성이 되는 거고 원스 2,3이다 이렇게 하면 2행 3열에 원소가 1인 이런 행렬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빨리 한 것 같긴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를 모두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행과 열이 이렇게 같다면 이렇게 한 번만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i겐하고 i라고 하고 3이라고 하면 3행 3열짜리 단위 행렬이 생성이 되는 거고 제로스 3이라고 하면 3행 3열짜리 0행렬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성한 배열에서 특정 원소를 내가 값을 가져오거나 특정 원소의 값을 변경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서 특정 원소를 선택하는 지칭하는 명칭을 인덱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x가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얘는 열로 구분이 된 거고 세미콜론으로 행이 구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갖는 x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또는 또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열의 세 번째 값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배열명을 써주고 행의 값은 몇 번째인지 열의 값은 몇 번째인지를 이렇게 써주면 이 행열의 1행, 2행, 2행 중에서 1열, 2열, 3열 2행, 3열짜리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행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벡터일 수도 있어요. 벡터도 뭐 1차원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1행 1열이라고 해서 1,1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행을 생략하고 첫 번째 원소이다, 두 번째 원소이다, 세 번째 원소이다, 네 번째 원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줘도 돼요. 또는 이렇게 그 b라는 행렬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면 얘는 b의 1,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b의 1,2에 해당을 하고 얘는 2,1, 얘는 2,2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줄여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의 1이라고 하면 얘를 의미하고 b의 2라고 하면 얘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부터 얘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열, 그 다음 열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칭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특정 원소가 이게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행과 열을 같이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차원인 벡터일 때는 이렇게 1, 2, 3, 4를 쓰면 되지만 이렇게 2차원 이상의 행렬일 때는 이렇게 하나로 지칭을 하기보다는 행과 열을 차례대로 적어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특정 원소를 지칭을 할 때 콜론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콜론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이 행렬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지칭을 할 때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열인지를 써서 이 값을 내가 선택을 해줬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특정 행을 다 선택을 하거나 특정 열을 다 선택을 해주고 싶을 수 있죠. 또는 특정 행에서도 특정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콜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구간이나 특정 행이나 열을 전체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얘는 행은 이행을 의미하는 거고 열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x가 행은 2행이고 열은 전체를 선택을 해서 4, 5, 6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행은 전체 선택이 됐고 열은 두 번째 열이니까 행은 전체, 열은 두 번째니까 2와 5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떤 구간을 선택을 해줄 때도 콜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얘는 행은 첫 번째 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의미하는데 열은 2 콜론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이 두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까지를 선택을 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행 여기서 두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택이 돼서 2와 3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특정 행과 특정 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진이 행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 중에서 이만큼의 사진을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행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면 이만큼의 사진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콜론을 이용을 해서 또는 이런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요소나 어떤 구간의 값을 선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콜론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에서 특정 구간을 선택하는 것 또는 행이나 열을 전체 선택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이 콜론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는 값을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i 콜론 j 콜론 k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하게 증가하는 값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i, j, k는 어떤 값이냐면, i는 초기 값을 의미하고 j는 이 값이 얼만큼씩 증가할지를 의미하고, k는 이 값이 언제 어디까지 도달할지, 그래서 최종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10 콜론 5 콜론 100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10에서부터 5씩 증가를 해서 100이 될 때까지 숫자가 생성이 되고 그 값이 x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x를 살펴보면 10이 있고 거기서 5가 증가한 15, 20, 25 이렇게 쭉 증가를 해서 100까지 생성이 된 숫자가 x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콜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 규칙을 갖는 그런 연속된 값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j 값은 음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 마이너스 5, 100 콜론 마이너스 5 콜론 10이다. 이렇게 하면 100부터 5씩 감소하면서 10이 될 때까지 그 숫자를 생성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j 값은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 콜론 100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j 값이 생략이 되면 1씩 증가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콜론 100이라는 건 10부터 10, 11, 12, 13 이렇게 해서 100까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한 명령어로 라인스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10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딱 10개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또는 뭐 15개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몇 개씩 증가를 해야 15개의 원소가 될지를 내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라인스페이스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라인스페이스라는 명령어는 어, 초기 값을 적어주고 최종 값을 적어주고 이 뒤에다가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원소의 개수를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인스페이스 1,3,5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생성을 하면, 이건 어떤 명령어냐면 숫자를 1에서부터 3까지 생성을 하는데 총 5개를 생성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1, 1.5, 2, 2.5, 3 이렇게 해서 1부터 3까지 5개의 숫자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내장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함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에는 굉장히 많은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90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막 외웠었죠. 근데 그거를 매틀랩에서 내가 그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인이라고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라디안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게 돼요.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는 tan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 그럼 스퀘어 루트라고 해서 이렇게 스퀘어 루트 해주고 그 값을 써주면 이 값에 대한 제곱근 값을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ABS는 앱솔루트, 약자로 절대값을 알려주는 명령어고, 라운드는 반올림, 플로어는 버림, 그 다음에 세일은 올림, 그 다음에 맥스는 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들 중에 최대값이 뭔지, 미는 최소값이 뭔지, 그 다음에 MEAN 미는 이제 평균값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런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매틀랩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있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콜론을 이용을 하면 균일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숫자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t라는 변수에 0에서부터 0.1씩 증가를 해서
이 파이라는 값까지 균일하게 증가하는 숫자가 생성이 되고 그게 이제 t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라는 값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한 것을 a라는 변수에 넣어줬어요. 그럼 t는 0부터 0.1씩 증가해서 2파이까지 증가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고 a에는 그 t에 대한 사인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값을 플롯이라는 명령어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a 값을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장함수 사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사인 그래프를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의 산술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이런 1, 2, 3, 4라는 요소를 갖는 2행, 2열짜리 배열을 a에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b에는 이렇게 4, 5, 6, 7의 값을 갖는 배열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내가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해주고 싶다. a 배열과 b 배열을 더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a 플러스 b를 하면 각각의 요소별로 덧셈이 된 결과가 이렇게 연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곱셈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에 1, 2, 3, 4라는 값이 들어있고 b라는 배열에 4, 2, 1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하면 각각 4랑 1이랑 곱해지고 2랑 2랑 곱해지고 3이랑 1이 곱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배열의 곱하기는 우리가 수학 때 배웠던 행렬곱과 마찬가지로 연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1, 2, 3이라는 배열과 4, 2, 1이라는 배열을 곱하면 이 a는 1행 3열이죠. 그 다음에 b도 1행 3열이죠. 근데 1행 3열과 곱하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오는 값이 3행이어야 되죠. 행렬곱을 할 때. 얘가 1행 3열이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 놨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전체행렬이라고 해서 행과 열을 바꿔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럼 이 B에 이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4, 2, 1로 돼 있던 1행 3열짜리 배열이 3행 1열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3행 1열이기 때문에 1행 3열과 곱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1행 1열짜리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행렬 곱이된 결과가 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있는 배열의 열값과 두 번째 있는 배열의 행값과 같아야만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고 배열 간의 곱하기는 행렬 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나서 그럼 행렬끼리 행렬 곱을 할 때 그 각각의 원소끼리 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4한 값이 결과가 되고 2 곱하기 2한 거, 3 곱하기 1한 게 결과가 되는 그런 연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곱하기 연산자 앞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점 곱하기 또는 점 나누기 또는 점 이렇게 꺽쇠 이렇게 해주면 이 꺽쇠는 지수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꺽쇠 y라는 건 x의 y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 곱하기 점 나누기 점 꺽쇠 지수승을 해주면 각각의 원소끼리의 곱셈이 돼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는 1, 2, 3이 들어있고 y에는 4, 5, 6이 들어있다. 그래서 x.y라고 하면 원래는 이 점이 없이 x 곱하기 y면 연산이 안 된다고 했죠. 에러가 난다고 했는데 점을 찍어주면 각각의 요소끼리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4, 10, 18 이렇게 각각의 요소끼리 곱한 결과가 연산이 되게 되는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x.점 나누기 y라고 하면 각각의 요소를 x의 요소를 y로 나눈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x.점 꺽쇠 지수승 y는 앞에 있는 x를 y의 요 지수승으로 계산이 된 1의 4승, 2의 5승, 3의 6승이 이렇게 결과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살펴보면 x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x.y 곱하기 y를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고 점 나누기
점 지수승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라는 배열에 1, 2, 3, 4 그래서 2행, 2열짜리 이런 1, 2, 3, 4라는 값이 들어있다 라고 할 때 내가 여기에 3행을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은 세 번째고 열은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 X라는 곳에 세 번째 행에 이 값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까지만 실행을 했을 때는 X에 이렇게 1, 2, 3, 4만 들어있다가 이걸 실행을 하면 3행의 열 전체 그럼 이 부분에 5와 6이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배열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으로는 특정 행이나 열 또는 특정 요소를 지울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 값을 지울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지워줄 수가 있는데요. 이 x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는 건 x의 세 번째 행의 열은 전체를 선택을 해준 거에서 그 값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변경을 해줘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1, 2, 3, 4, 5, 6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세 번째 행의 열은 전체의 이 값들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대체를 해줘라 라는 거니까 5, 6이 있던 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의 특정 행이나 열 또는 특정 값을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여기서 2열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행은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열은 두 번째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2열이 지워지겠죠. 네,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대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해주면 지금 x에 1, 2, 3, 4, 5, 6이 있었는데 세 번째 행의 열은 전체를 7, 8로 변경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1, 2, 3, 4, 5, 6이었던 게 여기가 이제 7, 8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의 특정 원소를 또는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을 이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x라는 변수에는 1, 2, 3, 4라는 이런 값이 들어있고 y에는 5, 6, 7, 8라고 해서 이런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배열들을 마치 원소처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배열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x, y다 라고 하면 x가 지금 이런 값이었고 y는 이런 값이었어요. 그럼 얘, 얘가 a에 들어가서 이렇게 x라는 배열과 y라는 배열이 이어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콜론을 이용을 하면 아래로도 행으로도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콜론을 찍어주면 행이 바뀌어서 y가 이렇게 있는 값이 b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런 사진들은 행렬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파노라마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을 찍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주죠. 카메라가.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런 이 배열과 조금 움직여서 다시 찍은 이 배열과 이 배열을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요. 얘와 얘가 겹쳐서 찍혔을 때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걸 대체해주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을 그냥 이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배열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럼 당연히 얘와 얘가 이어져서 이렇게 같은 사진이 될 때는 이 맞닿는 부분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면 얘가 이 x의 행과 y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열로 이어질 때는 x의 열의 개수와 y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x와 y가 좀 사이즈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어줄 수가 있는데 뭐 x가 1, 2, 3, 4 이런 행렬이고 배열이고 y가 5, 6이다. 이런 그래서
그 크기가 다르지만 x의 행과 y의 행이 같으면 행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걸 좀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a라는 배열은 1, 2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1행 2열로 존재를 하고 b라는 배열은 3, 4 그래서 얘도 1행 2열로 값이 존재하고 c는 5 세미콜론 6 그래서 이렇게 2행 1열로 존재한다면 a 콜론 d라는 건 a와 b가 이렇게 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붙여주면 지금 D에는 이 값이 들어있는데 이거 콤마 또는 띄어쓰기하고 C를 하면 C가 이 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연히 A와 B가 붙을 때는 이 열의 크기가 같아야 얘네가 붙을 수 있는 거고 이때 이 D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이 붙을 때는 이 행의 크기가 같아야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때 E와 ABA를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지금 인데 2 띄고 2니까 지금 얘와 얘가 이렇게 붙을 거고 거기에 A, B, A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얘와 얘를 뭐 행으로 붙여주고 싶다. 그럼 붙어지는 이 열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거고 이 행으로 이 열로 붙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얘의 행의 사이즈가 같아야 얘가 이제 열로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틀랩에서 또 이 배열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fin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find라는 명령어 안에 이제 어떤 배열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find라는 명령어는 이 배열의 특정 조건을 찾아주는데 특정 조건의 인덱스를 찾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열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ind a라고 해서 조건을 따로 주지 않고 배열만 입력으로 넣으면 이 명령어는 0이 아닌 원소가 있는 인덱스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에 0, -1, 3, 0, 0, -6, 9라는 값이 있다 라고 하면 find a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0이 아닌 원소 값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애가 0이 아니고 세 번째 있는 애가 0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2, 3이 나온 거고 여섯 번째에 일곱 번째에도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0이 아닌 원소값의 위치, 인덱스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인덱스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find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이 원소들 중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는 얘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원소의 인덱스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한 어떤 조건을 줘도 a가 0보다 크고 and 이 and라는 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만 참이 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a가 5보다 작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애의 인덱스는 a가 0보다 크고 5보단 작으니까 얘는 만족하죠. 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인덱스만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ind라는 명령어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덱스를 찾아주는 명령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siz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size라는 명령어는 이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2행 3열이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는 배열이라고 하면 size A라고 하면 이 배열의 행이 몇 개이고 열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또 이게 배열이 고차원일 수 있어요. 2차원, 이런 행과 열만 있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차원대로 차례대로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 그 다음 3차원은 몇 개인지 4차원은 몇 개인지 이런 이 배열의 사이즈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length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길이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1, 2, 3이다. 이런 1차원 벡터다 라고 하면 얘의 길이를 알려줘요. 그래서 얘는
3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length a는 3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이즈 a라고 해도 얘가 1행 3열이다 라고 알려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궁금한 게 이 가장 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length a라고 하면 3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행 3열처럼 배열인 경우에도 length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사이즈 a라고 했으면 2행 3열이랬다 라고 알려줬을 텐데 length a라고 하면 행이나 열 중에 더 긴 값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생성을 하고 어떤 추가하고 변경하고 연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배열을 입력하는 방법, 이 배열 중에서 특정 위치의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 배열끼리 덧셈, 뺄셈 또는 각 원소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열의 특정 그 행이나 열을 추가해주거나 삭제해주거나 대체해주거나 뭐 이렇게 그 배열끼리 연결해주는 것들을 해봤죠. 그 다음에 배열의 특성을 구하는 find 명령어, sign 명령어, length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성한 어떤 변수값 또는 배열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2차원 그림을 그리는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해보거나 또는 이런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2차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플랫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2차원 선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플랫 명령어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플랫 명령어는 입력값으로 x축에 해당하는 값과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x에 해당하는 y값을 그래프로 그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때 x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x는 y의 개수만큼 각각 1, 2, 3, 4의 요소에 대한 y값을 그려주게 되고 또는 x값을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x값과 y값을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입력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x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첫 번째 y에 대한 값 또는 두 번째 x에 대한 값, 두 번째 y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으로 차례대로 쭉 넣어주면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이런 그림을 그릴 때 x, y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어떤 옵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떤 선으로 그릴지, 점선으로 그릴지, 뭐 빨간색으로 그릴지, 파란색으로 그릴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x와 y 값을 생성을 해서 그것에 대한 2차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실행을 하면 x라는 값은 0에서부터 0.1씩 증가를 해서 2파이까지 값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x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서 그걸 y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x는 0부터 2파이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값이 있는 거고 y에는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플롯 x, y라고 하면 x축은 이 x값이 되는 거고 y축은 이 sin x에 대한 값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내가 어떤 변수를 생성을 했을 때 x값과 y값이 내가 생성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내가 만약에 옵션을 주고 싶다.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콤마하고 뒤에다가 옵션을 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선을 그릴 때 R이 레드를 의미하는 거에서 빨간색으로 그려라 라는 거고 이 별표 표시 모양으로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릴 때 선이 아닌 별표 표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옵션이 있나 궁금하죠. 그래서 옵션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아까 이 옵션 부분에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콤마하고 선을 해주면 이렇게 실선이 그려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디폴트 모드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옵션을 주지 않아도 이 모양으로 이제 선이 그려지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선을 두 번 그어주면 이렇게 점선으로 또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점선으로 또
대시 닷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대시 닷 대시 닷 이런 선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선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드, 그린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걸 줄여서 RGB, 뭐 CMYKW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선을 이렇게 RGB 색에 대해서 색을 내가 각각 밝기를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각각에 해당하는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이 선을 그릴 때 여기에다 이렇게 마커 모양을 찍어줄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은 마커 모양은 뭐 동그라미, 십자가 뭐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명령어로 이런 모양을 찍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서브플랫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플랫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하나의 창이 뜨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이제 서브플랫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서브플랫이라는 명령어는 세 개의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값은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뒤에 있는 값은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은 그 중에서 이번에 그림을 그리는 게 몇 번째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값은 이 행과 열을 곱한 개수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서브플랫 3,3,1이라는 건 얘가 3행 이렇게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 의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고 콤마 1이라는 건 그 중에 이 위치에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플랫 3,3,2라는 건 이 3행 3열 중에서 두 번째 위치에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위치가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 값이 행 곱하기 열을 한 3 곱하기 3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을 썼던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행렬 모양은 아니긴 한데 요거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인데 그건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서브플랫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면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그림을 그릴지를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x는 0부터 0.1씩 증가해서 2파이의 값을 생성을 해준 것이고 y1에는 x에 대한 사인 값을 생성을 해서 y1에 넣어줬고 세미콜론을 해주면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또 다른 명령어를 실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y2에는 x에 대한 코사인 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값이 들어간 거고 y1에는 그거에 대한 사인 값, y2에는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보면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데 얘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브플랫 행이 2개고 열이 2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주려고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1,2라고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2행 2열 중에서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에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랫 x, y 1 이렇게 해주면 이 위치에다가 x와 y1을 그려줘라 라는 게 되는 거고 옵션으로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별표 표시로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 별표로 쌓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앵시스 타이트는 뭐냐면 원래 이 명령어까지만 실행을 하면 뒤에 하얀색 부분이 좀 남게 돼요. 근데 그런 여백이 없이 그림이 꽉 차게 그려줘라 라는 게 이제 앵시스 타이트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살펴보면 서브플랫 2,2,3이라는 건 2행 2열 중에서 세 번째 위치의 그림을 그려줘라.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인데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거기에 이걸 그려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서브플랫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x, y2, y2가 코사인 그래프였죠. 걔를 k, 검정색으로 d,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려줘라 라는 거여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럼 그 다음에 이행 이열 중에서 네 번째 위치에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그림을 그리라는 거고, x, y2를 마젠타, 마젠타색으로 그림을 그리되 점선으로 그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앵시스 타이트는 여백을 없애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서브플랫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플랫 그림을 그릴 때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어느 위치에 그림을 그릴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위치에 그려질 그림을 플랫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피칼라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앞에서 살펴봤던 플랫이라는 명령어는 선을 그려주는 명령어였죠. 이 피칼라는 2차원 행렬값을 색으로 그려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였죠? 좀 헷갈리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x는 1, 10이라는 건 x가 1부터 1씩 증가해서 10까지 증가해준 숫자를 생성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1, 1, 10인데 중간에 있는 숫자가 1이면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1, 10이라는 건 1부터 1씩 증가해서 10까지 생성이 되는 거고, 그걸 x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리프맷이라는 명령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행의 개수는 요만큼, 열의 개수는 요만큼 복사를 해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리프맨 x, 10, 1이라는 건 이 x 값을 행으로 10개, 열로는 1개 복사해줘라. 그 값을 y에 넣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면 y 변수가 있는데 그 y 변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생성된 값이 x 값인데 그것을 행에 대해서 10개를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행이 10개가 이렇게 동일한 게 생성이 된 거예요. 열에 대해서는 콤마 1이라는 건 열에 대해서는 복사를 따로 안 해준 거죠.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값이 y 값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칼라 y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한 값을 이렇게 색으로 나타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값이면, 작은 값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높은 값일수록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 값을 색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피칼라라는 명령어고, 그럼 행렬을 굉장히 쉽게 색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y라는 변수 값을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제가 한번 실습 화면을 매틀랩 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y는 리프맷 x를 행은 10개, 열은 1개 이렇게 복사를 해줘서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x가 생성이 됐고 y가 생성이 됐는데 x에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값이 들어있는 거고 y는 지금 2차원이어서 이게 다 안 보이는데 이 값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개, 1, 2, 3, 4, 6, 7, 8, 9, 10이 10개 행으로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피칼라를 이용을 해서 y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색으로 이 값들을 표시를 해볼 수가 있고, 이때 이 모양을 눌러보면 칼라바라는 게 나타나면서 1이라는 이 색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이 색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가 이렇게 칼라바로 나타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칼라를 이용을 해서 변수에 있는 행렬 값을 색으로 나타내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칼라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y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칼라로 그려볼 수가 있었고,
쉐딩 플랫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면 이런 격자 무늬가 지워지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3차원 면 그림을 그리는 예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3차원 데이터를 직접 생성을 하기는 좀 복잡해서 예제로 들어있는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픽스라고 하고 여기에다 어떤 숫자 값을 써주면 이런 3차원 데이터에 대한 x, y, z 좌표값을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x, y, z 좌표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메쉬라는 명령어에다가 x, y, z 좌표값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쉬 소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면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피겨라는 건 새로운 창을 띄워서 그림을 그려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피겨 이걸 실행을 해주면 새로운 창이 뜨고 메쉬 이렇게 해주면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또 피겨 하면 여기에다 덮어 씌워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이 뜨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한 거랑 동일한데 여기다 C자가 하나 더 붙어서 메쉬 C라고 하면 밑에 이렇게 컨티어 모양의 등고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메쉬 대신에 컨티어라고만 해주면 이 밑에 그려졌던 이런 등고선만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프라고 하면 이 면에 색이 칠해지는 이런 식으로 면이 칠해진 면으로 이렇게 3차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고 우리가 피칼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쉐딩 플랫이라고 해주면 이런 격자 무늬들을 지워주고 이렇게 면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면을 3차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그림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우리가 생성한 그림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서 우리가 저장했던 그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거나 축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그림을 돌려보거나 그림을 이동시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위치의 좌표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커서를 누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특정 위치에다 갖다 대면 그 위치에서의 x, y, z의 값을 읽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폴더를 바꾸거나 경로를 설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매틀랩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정의를 한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때 현재 폴더 안에 있어야만 그 파일이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또는 함수 같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도 현재 폴더 안에 있어야만 그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폴더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고 또는 현재 폴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폴더에 있을 때 그 폴더에 있는 데이터나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경로 추가라는 걸 해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를 바꾸는 방법은 명령 지시 부분, 맨 위에 있던 메뉴가 있던 부분에서 현재 위치를 클릭해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을 클릭해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명령 창에서 cd 원하는 폴더 위치를 입력을 해서 바꿔줘도 돼요. 이걸 같이 한번 매틀랩에서 살펴보면 여기 이 명령창 부분에서 내가 여기를 지우고 여기에다 바로 내가 원하는 주소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이동을 해서 그 폴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폴더 선택을 해주면 그 해당 위치로 내 폴더가 변경이 되는 거고 또는 명령창에다가 cd라고 치고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폴더 위치를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돼요. 이 경로 양쪽에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서 실행을 해주면 현재 위치가 이렇게 현재 폴더 위치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경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메뉴바에 보면 이렇게 경로 설정이라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폴더를 추가하기를 해서 창이 뜨면 내가 원하는 경로를 추가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하위 폴더와 함께 추가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추가를 해줘도 돼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1번 방식으로 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만 추가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2번 방식을 이용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들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내가 현재 그 해당하는 폴더만 추가하고 싶으면 1번으로, 그 하위에 있는 폴더들도 추가를 해주고 싶으면 2번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홈에서 경로 설정이 영어로는 setPass거든요. 그래서 이 setPass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로가 이렇게 add 폴더가 있고 add with sub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폴더만 추가를 할지 그 폴더 아래에 있는 폴더까지 추가를 해줄지를 얘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 그 폴더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논리 함수라는 것과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계 연산자란 두 개의 값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갖는 벡터일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별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참이면 결과값이 1이 되고 거짓이면 결과값이 0이 돼요. 예를 들면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A가 B보다 크냐 이런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럼 만약에 이 값이 참이면,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이 결과값은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A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은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인데, A가 B보다 작냐 또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또는 이렇게 는을 두 개를 써주면 A와 B가 같냐를 의미하고, 물결 표시하고 는을 해주면 A와 B가 다르냐를 의미하는 관계 연산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수를 비교할 수 있는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논리 연산자라는 건 그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참인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연산자예요. 그래서 AND 연산자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만 참이 되는 연산자이고,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 연산자이고, NOT 연산자는 반대로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XOR는 익스클루시브 OR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OR는 A, B 두 개의 조건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참이 되고 A와 B가 같을 때는 거짓이 되는 연산자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값을 갖고 B가 이런 값을 가질 때 A와 B를 AND 했을 때, OR 했을 때, NOT 했을 때, 익스클루시브 OR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준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ND 연산자부터 살펴보면 A와 B가 둘 중에 하나만 0이 있어도 다 거짓이 되고, A와 B가 둘 다 참일 때, 둘 다 1일 때만 AND 연산이 1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AND 연산자는 A와 B가 모두 1일 때만 1이 되는 연산이고, 나머지 경우는 0이 되는 연산자이고, OR 연산자는 A와 B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결과가 1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NOT A일 때 A의 반대니까 A가 0이면 1이 되고 A가 1이면 0이 되는 이런 연산자이고, A 익스클루시브 OR는 A와 B의 값이 다를 때 0, 1이거나 1, 0인 이런 두 개가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고, 00이나 11처럼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0이 되는 연산자를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실행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3이 들어있고 B에는 7이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A가 B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면 A가 B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돼서 결과가 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A가 B보다 작냐? 이때는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참이 돼서 1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A와 B가 같지 않냐? 그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그 병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A에는 3, B에는 7, C에는 5가 들어있다라고 하고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지 않죠. 이게 거짓이죠. 근데 A가 B보다 작냐? 작죠. 맞죠. 근데 5어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된다라고 했죠. 얘는 거짓이지만 얘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값은 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을 살펴보면 A가 C보다 작냐? A가 C보다 작죠. 그 다음에 C가 B보다 작냐? C가 B보다 작죠. 둘 다 참이기 때문에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이었는데 둘 다 참이니까 그 결과가 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exclusive or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넣어주면 exclusive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 크지 않죠. A가 B보다 작냐? 작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니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xclusive or에 A가 B보다 작냐? 맞죠. C가 B보다 작냐? 맞죠. 둘 다 참이면 이 두 개 입력이 같기 때문에 이 exclusive or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거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A, B가 이렇게 벡터일 때 A가 B보다 크냐라고 하면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한 실행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냐? 3이 2보다 크니까 참이고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지 않으니까 0이고 10이 7보다 크니까 1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실행 결과를 한번 실습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논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논리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 연산자처럼 어떤 논리 값을 따져주는데 그게 이제 함수로 존재하는 명령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isCharacter라는 명령어인데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 A is character 문자냐라는 걸 물어보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 값이 문자면 1이고 문자가 아니면 0이 되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문자 입력하는 걸 처음 봤을 텐데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이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에는 지금 글자라는 문자가 입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s character A라고 하면 A는 지금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이 0이 되는 거고 is character B라고 하면 B에는 지금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character라는 함수는 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문자인지 아닌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isEmpty라는 명령어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empty라는 건 텅 비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sEmpty라는 건 A가 비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비어 있으면 1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비냉열을 넣어주고 B에는 3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A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sEmpty A를 넣어주면 비어 있으니까 출력이 1이 되는 거고 isEmpty B를 넣어주면 B에는 지금 값이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isInfinite 약자로 이제 얘가 isInf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무한대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A가 무한대면 1이 되고 무한대가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 지금 0, 1, 2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1.1 그 슬러시 x라고 하면 1을 x의 각각의 원소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1을 0으로 나누면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1을 1로 나눠주면 1, 1을 2로 나눠주면 0.5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값을 isInf라는 명령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요소만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sInf라는 명령을 쓰면 얘가 이 안에 있는 값이 무한대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sNa에는
이 NaN이라는 게 이제 매틀랩 실행하다 보면 종종 보일 텐데, 이 NaN이라는 건 not a number라고 해서 숫자가 아닌 값을 NaN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is NaN이라는 건 이 값이 숫자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면 1이고 숫자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x에 0, 1, 2가 있고 0 나누기 x를 이렇게 해주면 0을 0으로 나눈 값은 정의가 되지 않아서 숫자가 아니어서 NaN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0을 1이나 2로 나누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s NaN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1이 된 거고 숫자인 경우는 0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따져줄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is character, is empty, is inf, is nan 이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구조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if문과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문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if, 조건, 실행할 문장, and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 그래서 이 if 뒤에는 조건이 맞으면 이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도록 동작하는 것을 if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는 3이 있고 B에는 7이 있다. if A가 B보다 작냐? 그럼 A가 B보다 작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참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sp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이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해주는 명령어인데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A는 B보다 작다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가 B보다 작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if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if문 뒤에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뭔가를 실행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실행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else를 이용을 해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문 1을 실행을 하는 거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else에 있는 실행문 2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예제에서 else와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건데 A가 3이고 B가 7인데 A가 B보다 작냐? 맞으니까 얘가 동작이 되는데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 뭐 10이었다. 이러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죠. 그럼 그때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거 예제를 조금 잘못 수정을 해서 지금 얘가 출력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A가 10인 경우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else에 있는 문장 그 실행문이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if에 있는 조건 말고 또 다른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 해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else if라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if라고 하고 어떤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써주고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으면 else if라고 써주고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이 맞다면 실행하고 싶은 문자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으면 또 else if라고 써주고 조건식을 써주고 실행할 문장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else if 뒤에 또 다른 조건을 줘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문에서는 여러분들이 if만 쓰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할 것을 써줄 수도 있고 if가 만족되지 않을 때 실행하고 싶은 것을 else에 써줄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else if를 써서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하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else if는 생략할 수가 있고 else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랑 else if만 있거나 if랑 else만 있거나 또는 if만 있거나 이 if랑 else if, else가 모두 있거나 이런 게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f는
이 구조에서 if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else if는 여러 번 써줄 수가 있고, else는 한 번밖에 못 써주는 거예요. 물론 생략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if문이 실행이 될 때는 위에서부터 조건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 if문 조건을 확인하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만 그 다음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고, 이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else if에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조건을 확인을 하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문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스코어는 75다. 그리고 if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준다면 스코어가 75니까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고 스코어가 80보다 크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또 그 다음 조건을 확인을 하겠죠. 스코어가 70보다 크냐? 75니까 70보다 크죠. 그러니까 디스프 C 학점입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C학점이라는 게 70점 이상이라고 해서 다 C학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면 B고 B라면 사실은 C학점일 때는 80점보다는 작고 70점 이상일 때가 C학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0점보다 작다는 조건이 따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문장이 실행이 될 때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조건을 확인을 할 때는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코어가 8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문 그리고 if문에 else if와 else를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위치문은 if문과 좀 유사해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끔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스위치문 구조부터 살펴보면 스위치문은 스위치문 뒤에 어떤 변수를 써주거나 어떤 수식을 써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case라는 것이 있고 otherwise가 있는데 이 변수나 여기 있는 수식이 case 뒤에 있는 값들 중에 어떤 것과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이 변수나 수식의 값이 이 값과 동일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얘와 동일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otherwi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스라는 값이 변수에 2라는 값이 있다. 그럼 스위치 클래스 케이스 1, 2, 3 이렇게 써주고 otherwise 이렇게 돼 있으면 클래스가 2이기 때문에 클래스 중에 2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1, 2, 3, 4 그 차례대로 돼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 20, 30이다 또는 A, B, C, D다 이런 문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나 어떤 수식이 이 케이스 뒤에 있는 어떤 것과 동일한가에 따라서 얘와 동일하면 그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스위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말고 문자열인 경우를 살펴보면 B 타입이라는 곳에 B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ABC, ABO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 지금 B 타입에 B라는 문자가 들어있죠. 그럼 이 B가 얘랑 같지 않죠. 얘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실행이 돼서 B형입니다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이제 for문과 while문을 배워볼 건데 for문과 while문은 반복문이에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구조가 이제 반복문이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for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for문은 어떤 그 횟수에 따라서 반복하는 구조를 for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for문의 구조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서 for 변수는 시작값, 간격, 최종값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 안에 실행할 명령들을 써주게 돼요. 그럼 이 변수값이 이 시작값에서부터 이 간격만큼씩 증가하면서 최종값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값이 변수에 들어가면서
이 실행문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구조를 띄게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변수에 맨 처음에 시작값이 들어간 상태로 이 실행문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값에서 간격만큼이 증가한 값이 변수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 또 다시 간격만큼의 2배가 증가한 값이 변수에 들어가서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최종값에 도달할 때까지 시작값에서 계속 간격만큼씩 증가를 하다가 최종값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변수에 그 값이 들어가서 실행문을 수행을 하게 되고 최종값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반복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 x라는 변수에 시작값이 1이고 1씩 증가하면서 3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구조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 처음에는 x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예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에 1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포문을 돌 때는 x가 이 1인 값에서 1이 증가돼서 2인 값이 x에 들어가고 그럼 y의 두 번째 값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 다음 포문을 돌 때는 x가 또 1 증가해서 3이 되고 그 값이 x에 들어가서 얘가 수행이 되면서 y의 세 번째 값은 1이다.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x가 1 증가하면 4가 되는데 최종값보다 더 크게 되죠. 그래서 3까지만 실행이 되고 이 반복문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가 이제 포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문을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포문에서 x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고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을 돌면서 x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처음에 x에는 시작값인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x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면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포문을 돌 때는 x가 1 증가해서 2인 값이 x에 들어가고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된 거고 또 x가 1 증가하면 3이 돼서 그 값이 x에 들어가고 그 값이 3이 화면에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최종값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예제인데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그 포문을 돌면서 x가 1에서부터 1씩 증가해서 3까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건 y의 인덱스가 1, 2, 3, 4로 변할 때 1, 2, 3으로 변할 때 거기에 이제 1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문을 돌 때는 y의 첫 번째 값이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포문을 돌 때는 y의 두 번째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포문을 돌 때는 y의 세 번째 값이 1이 되는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반복문 중에서 while문을 통한 반복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while문은 조건식을 주고 이 조건이 맞나를 확인해서 조건이 맞으면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확인하고 다시 실행문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확인하고 맞으면 실행문을 실행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복문을 끝내게 되는 구조가 이제 while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a는 10이다 라고 해서 a에 10을 넣어주고 while a가 13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실행할 문장으로 이걸 써줬어요. 그리고 이 a의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a에 10이 들어있으니까 a는 13보다 작죠.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10 플러스 a에 10이 들어있었는데 10 플러스 1을 한 게 a에 들어가죠. 그럼 a가 11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화면에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11이 된 거고 다시 조건을 확인하면 a가 13보다 작냐? a는 11이니까 13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다시 실행이 되면서 a에 1이 더해지게 되고 그럼 a는 12가 되겠죠. 그 값이 1이 더해진 12가 a에 들어가서 a는 12가 돼서 그 값이 출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가 13보다 작냐? 맞죠.
그러니까 A에 있던 12 더하기 1 한 게 A에 13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된 거고 그럼 이 13 값이 A가 13인데 13보다 작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출력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while문이나 for문을 프로그래밍을 잘못하면 이 코드가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A가 13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1이 아니라 A 빼기 1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가 10에서부터 1씩 계속 감소를 하니까 19, 87, 65, 43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13보다 작은 조건이 계속 만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까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딴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프로그램을 멈추고 싶으면 컨트롤 키랑 C 키를 같이 눌러주면 이런 무한 반복되던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반복문을 쓸 때는 이렇게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조금 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x는 0이다. while x가 3보다 작냐? 그럼 처음에 x가 0이니까 조건이 만족되죠. 그러면 x에 1을 더해서 x에 넣어줘라. 그럼 x가 1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x가 1이 되고 2의 1승을 a의 첫 번째 인덱스에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첫 번째 인덱스는 2가 되겠죠. 2의 1승인 요 2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while문을 돌 때 x가 지금 1이니까 3보다 작냐? 맞죠. 그러면 요걸 실행을 하게 될 거고 x가 1인데 더하기 1을 한 게 x에 들어가니까 x는 2가 되겠죠. 그럼 a의 두 번째 값은 2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값이 4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x가 3보다 작으니까 얘를 만족해서 또 얘를 실행하면 x 플러스 1은 3이 되고 그게 x에 들어가고 a의 세 번째 값은 2의 3승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가 3이니까 3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while문을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for문으로 동일하게 짜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짜주면 이 코드랑 동일한 거예요. 그럼 x는 1에서부터 1씩 증가해서 3이 될 때까지 이 코드를 동일하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봤고 if문과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값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작되도록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if 뒤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else if라고 쓰고 또 다른 조건을 주고 또 else if라고 쓰고 또 다른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차례대로 위에부터 이 조건이 맞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고 얘가 맞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맞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조건을 확인을 하고 또 얘가 맞으면 얘가 실행이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else if와 else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스위치 뒤에 있는 변수나 여기 어떤 수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수식의 결과값이 케이스 뒤에 있는 어떤 값과 동일하느냐에 따라서 변수 뒤에 있는 값이 얘와 같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얘와 같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여기에 케이스 뒤에 있는 그 어떤 값과도 같지 않으면 otherwi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if문의 else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for문과 while문은 반복문이었어요. 어떤 동작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였고 for문 같은 경우는 변수는 시작값, 콜론, 간격, 콜론, 최종값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래서 변수값이 이 값이 들어간 상태로 실행이 되고 또 그 다음 for문을 돌 때는 이 시작값에서 간격만큼 증가한 값이 변수값에 들어갔고 그게 또 실행이 되고 이걸 계속 값이 간격만큼씩 계속 증가하면서 변수값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다가 변수값이 최종값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가 되다가
그 값이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구조였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 뒤에 조건식을 써줘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실행문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 확인하고 맞으면 실행하고 또 다시 조건 확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게 while문이다 라는 걸 살펴봤어요. 다음으로는 하나의 값에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라는 이런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이걸 대문자 A라는 변수의 얘를 이렇게 다 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고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고차원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이 A와 B와 C의 사이즈가 동일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A도 2행 2열이고 B도 2행 2열이고 C도 2행 2열이다. 이렇게 사이즈가 동일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를 이렇게 그 대문자 A에 이렇게 새로운 그 차원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소문자 A, B, C가 사이즈가 다르다. 그럼 이거를 대문자 A에 넣고 싶을 때 사이즈가 다를 때는 이렇게 고차원 배열로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셀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곳에 셀을 이용을 해서 다른 크기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는 1행 2열이고 B는 2행 2열이고 C는 2행 2열일 때 이런 애들,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애들을 셀이라는 형태를 이용을 하면 하나의 변수에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구조체라는 게 또 있는데 구조체는 뭐냐면 이런 A, B, C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A.id에는 A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대문자 A.name에는 B를 저장하고 대문자 A.add라는 이름에는 C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변수에 소문자 A, B, C를 저장을 하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하위 이름을 달아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열을 배우면서 A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대가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요소를 띄어쓰기를 하거나 콤마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 이 A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게 됐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1차원 데이터인 거예요. 하나의 행이고 열이 여러 개인 이런 1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1차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때 각각을 나타내는 인덱스는 A의 첫 번째 값, A의 두 번째 값, A의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만약에 2차원인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행을 콜론을 이용을 해서 행을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는 1 띄고 2 띄고 3, 세미콜론 4 띄고 5 띄고 6 이런 식으로 해서 3행 3열짜리 행렬을 A에 넣어줄 수가 있었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행은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열은 첫 번째 열을 1, 2, 3으로 넣어주겠다 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해주면 행 전체에 두 번째 열은 4, 5, 6을 넣어주겠다, 뭐 행 전체에 열은 7, 8, 9를 넣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A라는 애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2차원 행렬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때 A의 첫 번째 값은 행은 전체, 열은 첫 번째 값은 147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열은 258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열은 36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주거나 선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3차원 데이터는 이런 2차원 데이터를 또 다른 새로운 축으로 또 이런 애들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행 전체, 열 전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 첫 번째 값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라는 행렬을 갖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또 다른 행렬을 갖게 해주면 얘가 A 첫 번째 그 행과 열 중에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 첫 번째에는 이런 1, 2, 3, 4, 5, 6, 7, 8, 9가 들어있게 되고, 두 번째 값에는 이렇게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차원 값이 되는 거죠. 행이 있고
열이 있고 이런 애가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차원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고 얘를 또 전체 콤마 뭐 첫 번째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애들을 또 첫 번째에 두 번째에 세 번째에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4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명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해 줄 수가 있고 그때는 이 사이즈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A의 3차원의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행과 열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때도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의 크기가 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런 크기가. 네. 이렇게 크기가 같을 때는 고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고차원으로 차원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고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면 다른 방식들보다 장점은 뭐냐면, 먼저 단점은 우리가 고차원 배열 같은 경우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이즈가 달라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굳이 사이즈가 같아야만 저장할 수 있는 고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냐면 이런 고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면 뭐 미니라든가 아니면 맥스라든가 이런 평균값,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어떤 수학 계산을 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고차원 배열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셀이라는 게 있는데 셀은 사이즈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명에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셀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하는데 A의 중괄호 1이라고 하면 A라는 셀의 첫 번째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또 A의 두 번째 값에다가는 이런 값을 넣어주겠다. A의 세 번째에는 이런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퍼스트로피가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셀에는 1행 5열짜리 값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셀에는 얘가 트랜스포즈가 돼서 5행 1열짜리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셀에는 3행 3열짜리 행열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작업 공간창 워크스페이스에서 봐보면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고 봐보면 A는 셀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개의 값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값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각각에 들어있는 값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달라요. 얘는 1행 5열이고 얘는 5행 1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3행 3열짜리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른데 하나의 변수명에 저장을 할 때는 셀이라는 형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자료 형태가 다를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셀에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놓고 두 번째 셀에는 이렇게 문자열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실행하고 A셀의 변수를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셀에는 1, 2, 3, 두 번째 셀에는 매틀랩 example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조체는 어떤 변수명에다가 하위 변수명을 정해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라는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넣어주고 싶은데 각각에다가 하위명으로 name이라든가 height라든가 weight 이런 값들을 이름을 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student.name은 유재석이다. 뭐 .height는 뭐 175다. .weight는 7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럼 이 값들이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에. 그래서 이 안에 하위 변수명인 name의 유재석이 height에 뭐 175가 weight에 70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가 다른 애들을 넣어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각각에 대해서 하위 변수명을 정해줄 때 하위 이름을 정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게 구조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장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내장함수 외에 사용자가 자신이 자주 사용을 하는 어떤 코드들이 있다 라면 그걸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긴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함수명만 실행을 하면 그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자신만의
내장 함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구조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function이라고 써주고 여기에다가는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만약에 이 함수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입력이 필요하다면 괄호하고 받아올 입력을 적어주면 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반환해줄 값이 필요하다면 이 중괄호 대괄호 안에다가 반환될 변수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나만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면 어떤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을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10줄짜리 코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 10줄짜리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 10줄의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해주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코드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0줄짜리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코드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 펑션이란 내가 만든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애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몰라도 그 함수만 가져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명령창에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디터 창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input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변수값을 입력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최종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 그건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output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반환값은 생략 가능하고 만약에 이 값이 하나라면 이 대괄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값이 하나면 대괄호를 생략하고 값을 하나만 써줄 수가 있고 변수명을 값이 여러 개면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고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써줄 수가 있고 변수가 하나도 없다면 이 부분을 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요 는까지. 그리고 만약에 input variable도 만약에 없다면 요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unction name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요 사용자 정의 함수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이름을 정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인풋으로 들어오는 애들의 변수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사용자 이 함수 이름을 뭐 average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 함수처럼 min이라는 이런 이름이면 얘가 평균을 구해준 함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add 이렇게 더하기 이런 의미로 함수 이름을 정해주면 얘가 평균을 내주는 함수인데 add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함수의 특성을 잘 드러내도록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이름.m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때에도 이 m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복사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이 파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때 그 함수명과 파일명이 자동으로 같게끔 저장이 되는데 이걸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잘못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명과 저장된 파일명이 다를 때는 파일명으로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일 안에 함수명은 function name 1이라고 저장을 하고 파일명은 function name이라고 저장을 했으면 내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function name 1이 아니라 function name이라고 작성한 이름으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설명한 게 좀 글로 봐서 헷갈렸을 텐데 이 함수명과 파일명이 같게끔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명과 다른 이름으로 동작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실제로 한번 정의해보고 실행해보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bigg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 이 bigger라는 함수는 입력으로 두 개의 변수를 받아오고 두 수 중에 큰 수를 찾아서 그 큰 수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때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bigger라는 게 함수 이름이고, 이 함수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이름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값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으로 사용할 변수를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최종 결과값, 반환값을 여기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실행이 될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얘는 함수를 정의해주는 부분이고, 다른 실행 코드에서 이 bigger라는 함수에다가 입력으로 어떤 두 개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bigger 3,7 이렇게 넣어주면 a에는 3, b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같지 않죠. a가 3이고 b가 7이면. 그러면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big에는 b에 들어있던 7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그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와 b의 숫자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큰 숫자가 big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bigger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네. 그래서 이 최종 결과값인 big이라는 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반환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파일을 저장을 하면 이 함수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bigger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주거나 내가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로 추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경로 설정을 들어가서, 메뉴바에 있는 경로 설정을 들어가서 폴더 추가 또는 하위 폴더와 함께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bigger라는 함수가 있는 이 m 파일에 있는 폴더를 추가를 해줘야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 추가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하거나, 또는 하위 폴더 함께 추가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고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bigger라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 경로 설정을 추가해주고 났으면 우리가 코드를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bigger 여기에다 숫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37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봤던 a에 들어가고, 또 뒤에서 봤던 요 숫자가 b라는 문자에 들어가서 그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최종 결과값인 37이라는 값이 반환이 된 게 이 함수의 결과값이 돼서 big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때 이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가 되는 거고, 이 37, 24라는 숫자 값이 우리가 아까 bigger라는 함수를 정해줬던 것에 a에 37, b에 27이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함수의 최종 결과값이 반환된 게 이 함수의 결과값이 돼서 그게 이제 big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행 결과가 이제 화면에 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는 것을 하나 더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if문 배울 때 해봤던 예제인데요. 그걸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grade라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정의를 해줬고, 입력으로 score라는 변수를 받아오고, 이 if문을 실행을 하고 그 최종 결과값인 g라는 값을 최종 반환값으로 이제 반환이 되게끔 이렇게 사용자 정의함수를 정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 입력값인 스코어 값이 90점 이상이면 화면의 디스플레이가 A 학점입니다가 되고, G라는 변수에 A가 들어가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80보다 크면 B 학점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70보다 크면 C 학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D 학점입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A, B, C, D 값이 G에 들어가서 그게 최종적으로 반환이 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제가 주석을 설명을 못했는데, 주석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설명을 위해서 적어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표시를 해주고 뒤에다 어떤 글씨를 적어주면 이 문자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를 해줄 때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어떤 문자열들을 적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help라고 치고 명령창에 help라고 치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명을 쳐주면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기에 적어준 주석 코드가 이 help를 실행했을 때 코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는 실행할 때 필요한 설명을 여기 적어주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면 나중에 help 쓰고 사용자 정의 함수명을 써주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석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명령창에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볼게요. gr은 grade 85다. 이렇게 해주면 이 85라는 숫자 값이 score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걸 호출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grade라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때 이 score라는 변수에 8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 상태로 얘가 쭉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85가 90보다 크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가 실행되지 않고 85가 80보다 크냐? 맞으니까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화면에 비약점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 b라는 문자가 g에 들어가서 이게 최종 반환값이 되니까 이 함수의 최종 결과값이 b가 돼서 그 값이 gr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에는 b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습을 직접 많이 해보지는 않고 이론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매틀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설치해서 한번 실행해보면서 예제를 실행해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